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블록 7은 한국에 속합니다. 2. 일본 5조 원 쏟아붓고 대만에 뒤통수 맞았다며 망연자실. 3. 앙골라는 태극기를 개양한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전 세계 200여 개 국가의 국경이 확정된 2023년 현재 또 전 세계 곳곳에서는 해결되지 못한 영토 분쟁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 이 분쟁은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도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영토 분쟁이 가장 활발한 곳은 다름 아닌 우리나라가 속한 동아시아입니다.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속한 이 지역에서는 최소 10개 이상의 영토를 두고 대립 중인데 가령 일본과 러시아 간의 쿠릴 열도, 북방 영토 분쟁이 있고 일본과 중국의 센카쿠 열도, 다오이다오 분쟁이 있고 중국과 동남아시아 간 남중국해 분쟁이 있습니다. 한국 역시 고유의 영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기도 합니다. 타 대륙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영토 분쟁이 이토록 동아시아에서만 치열한 이유는 전부 해양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분쟁으로 떠오르지는 않았으나 이 치열한 영토 분쟁 지역에 고유한 한국의 영토가 하나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타국의 영토로 인정되고 있으나 분쟁을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대한 섬이 하나 있죠. 지난 2021년 11월 17일 워싱턴 DC에서는 전 세계의 이목을 단번에 잡아끄는 중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 3개국 외교차관은 70년간 해결되지 않았던 한반도의 종전을 선언할 것이냐 여부가 중요한 의제였죠. 하지만 이 회담은 일본의 억지로 인해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했는데요. 당초 한미일 3국의 외교차관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일본이 돌연 독도 문제를 끌고 와서는 기자회견에 참여하지 않은 것인데요. 당시 한국의 김창룡 경찰청장이 독도를 방문해 현장 경찰관들을 만난 것을 두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면서 리히에 국제외교에 큰 결례를 범한 겁니다. 사실 이 증전이라는 것이 일본에게는 그리 구미가 당기는 주제가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면 일본은 전쟁으로 경제를 성장시켰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지도에서 지워질 뻔한 태평양 전쟁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발발한 한국전쟁 덕분이죠.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이 된 일본은 핵폭탄 2방에 완전한 장복을 선언한 후 언제 지구에서 지워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며 미국에 바짝 엎드려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일본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 겁니다. 당시 미국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유엔군을 통솔할 사령부 자리를 물색하다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일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1950년 7월 24일 도쿄의 유엔 군사령부 UNC 유나이티드 네이션즈 커맨드를 설립하죠. 이 덕분에 일본은 순식간에 군수공장으로 변모합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미군의 공습을 피했던 몇몇 군수공장이 남아있었는데 이 공장을 빠르게 가동해 전쟁 물자를 생산해 미군에 판매한 겁니다. 그간 일본은 한국전쟁 당사국이 아니라고 발을 뱉지만 일본은 한국전쟁의 직접 당사국입니다. 전쟁 물자를 공급했으니까요. 한국전쟁 막바지인 1953년 1월 일본 내 미군 기지는 무려 733개에 달했는데 이 기지들은 전쟁을 위한 전진기지이자 병사 및 불자 수송의 역할을 하는 중개기지, 불자 보급과 훈련 및 병사 휴양을 위한 후방기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했습니다. 미군은 일본이 다시 전쟁을 일으킬 것을 우려해 평화헌법까지 강제시켰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자 일본의 손을 내밀었고 일본을 이를 발판 삼아 재빨리 경제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일본 정치인은 한국에서 또 한 번 전쟁이 발발했으면 좋겠다는 망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때 자신들이 식민 지배했던 조센징들이 전쟁으로 반으로 나뉘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분야에서 일본을 앞지르기 시작해 불편해 죽겠는 마당에 북한의 지하자원을 흡수할지도 모르는 통일을 준비한다는 썩 내키지가 않았던 겁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린 이 상황에서 한반도의 종전을 막는다면 전 세계의 비난을 감당할 자신이 없고 미국까지 나서서 이 주제로 대화를 하자니 이 또한 반대할 면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토라는 확실한 명분을 들고 나와 독도 핑계를 대며 종전을 우회적으로 반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독도를 두고 이렇게 무례함을 저지른 일본이 자칫 한국이 문제 삼기 시작한다면 거대한 섬 하나를 한국에 빼앗길지도 모릅니다. 대마도인데요. 한때 많은 언론이 집중적으로 보도했던 일본 군사 잡지의 기고문이 하나 있습니다. 2009년 6월 일본의 군지研究, 군사연구라는 잡지에 기고된 다케시마, 죽도 독도, 포폭격 작전은 가능한가? 라는 제목의 글인데 이는 육상자위대 교관 출신인 다카이 미스오라는 인물이 썼습니다. 이 글에서 그는 어떻게 하면 독도를 점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 만약 일본이 독도를 점령한다면 한국인들은 독도를 달아나는 대신 대마도, 일본명 스시마를 점령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독도를 잃으면 대마도를 점령해 거래 조건을 내놓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는 틀려도 한참 틀렸습니다. 왜냐면 지금이라도 한국이 대마도를 갖겠다 선언하면 얼마든지 영토 분쟁화 시킬 수 있기 때문이고 독도보다 3,700배 큰 대마도를 두고 독도와 맞바꾸지는 않을 겁니다. 둘 다 지켜내야 하지만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실리를 추구하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한국 땅 독도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일본 땅 대마도를 점령해야 한다는 전제는 틀렸습니다. 대마도는 원래 한국 영토이고 그 중거는 차고도 넘치니까요. 일본이 완전한 항복을 선언한 2달 뒤 한미일 관계를 초긴장 상태로 몰고 간 논문 한 편이 발표됐습니다. 한국 수산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정문기 박사는 대마도의 조선 환속과 동양 평화의 영속성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 논문의 핵심은 대마도는 고려에서 조선에 이르기까지 6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에게 복속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를 낱낱이 제시했는데 대마도는 해적의 소굴이었고 밀수의 거점이었으며 침략전쟁의 전초기지였다는 점을 들어 동양 평화를 위해 반드시 한국이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런데 이 논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가 됩니다. 1948년 1월 미군정이 의도에 조직된 입법위원 60명이 대마도는 우리 땅인 만큼 대일강화회의에서 반환을 요구하자며 이 논문을 근거로 의결했기 때문입니다. 이어 1948년 8월 18일 대한민국 건국 사흘 만에 이승만 전 대통령은 대마도 반환 족구 성명을 기습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일본에게 대마도 반환을 요구할 것이다. 대마도는 상도와 하도의 2개 섬으로 되어 한일 양국의 중간에 위치한 우리 영토인데 350년 전 일본이 이를 물법으로 탈취한 것이라며 당장 대마도를 반환하라고 일본을 압박했죠. 그러나 이에 맞선 일본의 요시다 시게루 내각이 강한 반발을 표하자 이 전 대통령은 즉각 대마도 송령에 관한 성명을 발표한 후 이듬해 1월 8일 기자회견에서는 대일 배상 문제는 임진왜란 때부터 기산해야 한다. 대마도는 350년 전 일본이 침략했을 때에 도민들이 민병을 일으켜 일본과 대적하여 싸웠던 곳이다. 그 증거는 대마도 곳곳에 남아있는 기념비만 보아도 알만한 일이다. 그 비석들을 일본은 모두 뽑아다가 동경박물관에 갖다 두었다. 우리는 이 비석도 찾아올 생각이다. 우리가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을 때 청나라에서 관리하였는데 청이 정신없던 1870년대에 일본이 무조건 삼킨 것이므로 일본은 포츠담 선언에서 불법으로 소유한 영토를 반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의 집념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연말 기자회견에서는 대마도는 우리의 실지다. 이를 우리는 회복해야 한다. 대마도 문제는 대일 강화회의 석상에서 해결할 수 있으며 일본인이 아무리 억지를 써도 역사는 어쩔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역설했으며 한국전쟁 중인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초안 작성 당시에는 조약에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대마도의 영유권을 돌려받는다는 문구를 추가하도록 미국에 공식으로 요청했습니다.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정 NARA이 보유한 외교문서에 따르면 당시 한국 정부는 미 국무부에 문서를 보내 한국은 정의가 영구적 평화의 유일한 기반이라는
굳건한 믿음으로 대마도의 영토적 지위에 대한 완전한 검토를 할 것을 요청한다. 면서 역사적으로 이 섬은 한국 영토였으나 일본에 의해 강제적, 물법적으로 점령당했다. 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5번째 문단 패러그래프에서 일본은 사왈린의 남쪽 절반과 모든 부속 도서 그리고 쿠릴 열도를 소련에 넘겨주도록 명령받는다. 고 돼 있는 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이런 사실을 고려해 한국은 일본이 대마도에 대한 모든 권리, 호칭, 천구를 분명히 포기하고 그것을 한국에 돌려줄 것을 요청한다. 고 주장했는데요. 무려 60차례에 걸친 한국 정부의 요청에 미국도 일본도 얼마나 난감했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그런데 일본은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연합군 최고사령관이었던 메가더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정문기 박사의 논문과 이승만 전 대통령의 대마도 영유권 주장을 무력화시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외무성 산하의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일본의 역사학, 고고학, 인류학 등 5대 학회를 총동원해 2년간 대마도와 관련된 수많은 논문과 보고서를 쏟아냈죠. 대표적으로 1949년 일본 역사에 발표된 스시마의 역사적 위치가 있습니다. 결국 메가더는 미국 주도의 정치 군사 구도를 확고히 하는데 방해 요소가 된다고 간주해 냉소적인 반응과 함께 한국 측의 주장을 묵살해버렸죠. 그러다 1951년 한국 정부가 또다시 미 국무부에 대마도 반환을 요청하는 문서를 보내자 대마도는 일본이 오랫동안 완전히 통제하고 있었으며 평화조약은 대마도의 현재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미국의 입장 변화가 있기는 했지만 미국이 조직한 비밀정보 조직의 보고서는 달랐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미국은 자니스, 조인트 아미 네이비 인텔리전스 스터디라는 육해군 합동정보 조직을 운영했었습니다. 당시 자니스는 전 세계 곳곳에서 미군이 수행할 군사작전에 필요한 지리정보가 담긴 기밀도서들을 발간했는데 그중 제75권은 한국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권으로 편철된 이 책의 제목은 한국, 대마도와 제주도 포함입니다. 이 책의 1권 표지에는 비등록 기밀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서문에는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가 한국에서 수행할지도 모를 군사작전 계획의 바탕이 될 모든 필요한 구체적인 지형학적 정보를 하나의 출판물로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쓰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미 제목에도 대마도 포함이라고 쓰고 있듯이 책에 그려진 지도에는 대마도가 분명 한국 땅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한반도를 별도로 표시하면서 제주도는 물론 대마도까지 한국 지도에 포함시켰죠. 그러면서 한국에는 큰 섬들과 수백 개의 작은 섬들이 있는데 울릉도, 대마도, 제주도가 대표적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외에도 대마도가 한국 영토라는 증거는 많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 발발 직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의 지도를 제작하도록 했었는데 당시 제작된 조선팔도총도에는 울릉도와 독도는 물론 대마도가 경상도에 속한 것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후 300년 뒤 일본이 그린 조선국도라는 지도 역시 대마도를 조선 영토로 그리고 있고 상가요략가라는 책을 쓴 일본 승려 겐신은 대마도는 고려의 땅이라고 직접 쓰기도 했죠. 여기에 일본의 명치, 메이지, 유신 당시 대마도주 중이다은 일본 조정에 쓴 봉답서에 이번 서류부터는 조선에서 만들어준 관일을 사용하지 않고 대신 우리 조정에서 새로 만들어주는 관일을 사용함으로써 옛날부터 조선의 신하로 살아온 잘못된 점을 뉘우치겠습니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가 봉답서에 기록한 것처럼 혼란스러운 틈을 탄 일본이 강제로 침탈한 것일 뿐 대마도는 원래 조선의 영토였던 겁니다. 당시 대마도에 가뭄이 들고 흉년이 겹쳤는데 조선 조정이 대마도를 돕지 않자 대마도주 종해달이 자신과 도민들의 생존을 위해 식량을 구걸할 목적으로 일본 조정에 봉답서를 썼을 뿐이죠. 만약 2023년에 대마도를 한국 땅으로 편입시킨다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이득이 생깁니다. 많은 이들이 대마도를 가져오면 칠관구도
한국에 편입되느냐는 기대를 하지만 사실 대마도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국제해양법상 7관구는 여전히 일본의 영향권입니다. 다만 현재 일본이 억지로 주장하는 독도 문제에서 협상 우위를 점할 수 있는데 일본이 독도 문제를 끌고 나온 것이 대마도 문제를 희석시킬 목적으로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타적 경제 수역이 늘어 조업 범위가 늘어나고 아래 해양 자원을 모두 차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빼앗긴 우리 영토를 되찾는다는 대단한 성취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대마도 문제를 공론화해 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얼마 전 대만의 반도체 회사 TSMC가 차세대 그룹인 공정에서 세계 1위로 자부하던 일본 기업을 택하지 않고 한국 기업과 계약을 체결해서 일본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더구나 이 계약이 차세대 반도체 후공정 기술로 확인되자 이 기술에서만큼은 세계 1위라 자신했던 일본 기업 디스코는 크게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TSMC는 자사의 3나노와 4나노, 5나노 등 첨단 미세 공정에 필요한 반도체 후공정에 들어갈 그루빙, 즉 하프커팅 장비를 한국의 이오테크닉스의 차세대 피코세컨드 그루빙 장비로 최종 확정했는데요. 이번에 TSMC라는 주요 고객을 잃게 된 일본의 디스코는 지난 30년간 반도체 후공정, 즉 커팅 시장을 지배해온 기업이었기 때문입니다. 디스코는 다이아몬드 휠 시장과 차세대 레이저 커팅 시장을 선도하던 기업이었는데 이번에 반도체 차세대 그루빙 장비에서 한국의 이오테크닉스의 고배를 마셨으니 앞으로 삼성전자 등 다른 반도체 회사 공급전에서도 고전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TSMC가 반도체 후공정 기업을 일본에서 한국으로 바꾸기로 마음먹은 이유가 더 놀랍습니다. TSMC는 최종 결정을 위해 자사의 최대 고객인 애플 등 다수 고객사에게 평가를 요청했는데 고객사들의 평가에서 한국 이오테크닉스의 기술이 일본 기업보다 기술적 우위를 점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최근 반도체 후공정은 파티클과의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더 정밀한 레이저 장비가 요구돼 왔는데요. TSMC가 한국 이오테크닉스 그루빙을 사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한국은 이제 차세대 어드밴스 패키징 영역에서 세계 표준의 위치까지 넘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결정은 일본에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멸망했지만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는 세계 최고라고 자부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마저도 한국의 야금야금 자리를 뺏기고 있는 것인데요. 또한 일본은 최근 미국과 맞먹는 세계 2대 반도체 강국이었던 30년 전의 영광을 되찾겠다며 반도체에 막대한 세금을 쏟아붓고 있었고 특히 대만 TSMC에게 막대한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자존심을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TSMC가 일본이 아닌 한국 기업을 선택했으니 그 충격은 상상 이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은 자신들의 가장 큰 약점이 세계적 수탁 생산 즉 파운드리 공장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뤄진 게 바로 파운드리 업체인 TSMC의 일본 이바라키현 연구법인 건립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역시 일본 정부가 자존심을 접고 달려들어 이뤄낸 성과였습니다. 일본 경산성은 이미 지난 2019년 TSMC에 러브콜을 보냈으나 한 차례 실패하고 재수 끝에 유치한 것인데요. 문제는 일본 정부가 이바라키현 스쿠바시에 설립될 TSMC의 첨단 패키징 R&D 기지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 3,700억 원 중 절반을 지원하기로 했을 정도로 반도체에 있어서는 철저히 대만에 의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과 대만은 겉으로는 협력 관계를 맺고 있지만 사실 복잡한 내부 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일본의 국방백서가 공개되자 대만은 다소 불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일본이 매년 발간하는 방위백서에 대만 관련 내용이 처음으로 명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일본은 2022년 국방백서에도 대만을 명기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중국이 대만 인근 해상에서 군사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며 대만을 둘러싼 정세의 안정은 일본의 안전보장은 물론 국제사회의 안정에도 중요하다는 내용을 방위백서에 넣었습니다. 얼핏 보면 일반적인 이야기 같지만 이 내용은 일본이 유사시 대만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대만을 두고 전쟁을 벌일 경우
대만을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군사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음을 시사한 겁니다. 일본이 대만 문제에 신경을 쓰는 것은 일본 오키나와와 대만의 거리가 110km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가까워 만약 중국이 대만을 수복하면 일본의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대만은 일본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반도체의 주요 생산지이며 대만 남쪽의 루손 해협은 일본이 해외에 의존하는 원유의 중요한 운송로입니다. 이 같은 지정학적 조건에 미중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일본은 사상 처음으로 국방백서에서 대만을 언급한 것인데요. 하지만 과거 대만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분명 독립을 했는데 또다시 일본이 자신들의 영토에 군사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소식이 들리자 대만 일부 언론들은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최근 반도체 강국이 되어 의상이 달라진 대만은 일본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형국입니다. 일본 정부가 약 1,200억 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한 TSMC 위 스쿠바 R&D 센터 건립에 대해 일본 내에서도 일본이 이러다 호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비난이 거셌습니다. 이 연구센터에서 개발된 기술의 지적재산권과 관련해 정작 일본 정부의 접근이 어렵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경우 일본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TSMC가 이득만 챙기고 반도체 산업 부흥을 노리는 일본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은 채 떠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는 실정입니다. 가령 스쿠바에 위치한 TSMC 위 R&D 센터에서 혁신적인 공정 기술이 개발됐을 경우 일본 정부나 현지 기업들에 전혀 이를 알리지 않고 그대로 대만에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구마모토 지역에 설립하고 있는 TSMC 위 생산단지에 대한 효용성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반도체 부흥을 위해 이 공장에 무려 4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쏟아붓기로 결정했지만 일각에서는 TSMC가 일본 내 반도체 인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해 오히려 일본 기업의 활동이 위축될 거란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대만은 일본과 가까운 것 같으면서도 대규모 인프라 사업은 한국과 함께하며 한국과 투자와 협력을 확대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해상풍력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대만에서 최근 한국 기업들의 수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 LS전선이 대만에서 수주한 해저 케이블 계약 금액은 9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LS전선은 대만전력공사, TPC, 가 서부 해상에 건설하는 풍력단지에 1,100억 원대 해저 케이블을 공급하게 되었는데요. 지난해 12월 LS전선이 대만 하이롱 해상풍력단지에 약 2천억 원 규모의 해저 케이블 공급 계약을 맺은 지 3개월 만에 또다시 1,100억 원대 계약을 따낸 겁니다. 이를 통해 LS전선은 대만의 1차 해상풍력단지 건설 사업 8개 프로젝트의 해저 케이블 공급권을 모두 휩쓸어버렸고 한국의 초고압 직류송전 케이블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K전선이 대만 앞바다에 쫙 깔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총 공사비 1조 8천억 원이 드는 대만 타오위안국제공항 제3터미널 공사를 수주한 업체도 한국 업체였습니다. 삼성물산은 대만 종합건설사인 RSEA 엔지니어링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타오위안국제공항 제3터미널 공사를 수주했는데 이 프로젝트는 대규모 지붕 철골 트러스 및 비정형 천장 공사 등으로 인해 고난도 공사로 손꼽히는 공사였습니다. 특히 이 프로젝트는 기존의 제1, 2터미널 운영 중 간섭 사안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높은 기술 역량을 요구하는 것이었고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삼성물산은 국내외 다수의 공항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공항 공사의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테크 현장에서 축적된 기술력을 인정받아 수주에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 대만은 한국과 2014년부터 협의해온 이중과세 방지제도 협정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국내 기업이 대만에 투자에 수익을 냈을 때 한국이나 대만 중 한 곳에만 세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 대만 간 이중과세 방지 약정이 도입된 것입니다. 이로써 양국 기업의 상호 투자가 대폭 늘어나는 것은 물론 교역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현재 총 94개국과 이중 과세 방지 협정을 맺고 있지만 대만과는 지금까지 이 같은 과세 협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대만에 투자한 국내 기업들이 현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두 나라에 모두 세금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 나라에서만 내면 되기 때문에 훨씬 부담이 줄어 신규 투자가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한국과 대만 간 이중과세가 해소됨에 따라 특히 한국의 반도체 섬유 게임 업계는 크게 환호했습니다. 대만으로 수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대만과 한국이 밀착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그나마 자신 있어 하던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분야 그중에서도 핵심적인 반도체 후공정을 일본 기업이 아닌 한국 업체에게 맡기기로 하자 일본은 엄청난 충격을 받은 모양새입니다. 머나먼 아프리카 대륙에서 태극기 문양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자국이 운영하는 공군 전투기 마크가 태극기 문양이라고 하죠. 알고 보니 한국이 보여준 헌신과 사랑에 보답하고자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이를 잊지 않기 위해 태극기 문양을 쓰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는 눈앞에 펼쳐진 너른 대지를 지켜보고 나지막한 탄성을 냈습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큰 비행장에는 예상보다 많은 전투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의 눈길을 끄는 전투기가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그 전투기에는 한국에서 볼 법한 태극기 문양이 박혀 있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경납고 한 컨의 태극기 문양을 단 전투기 여러 대가 발견되었죠. 한국도 아닌 머나먼 아프리카 국가 한가운데서 태극기 문양을 발견한 그를 향해 안내하던 아프리카인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고 합니다. 한국에게 생소한 나라 앙골라는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국가입니다. 오랜 내전을 겪었기에 이곳 주민들은 험난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것은 풍부한 자원이었죠. 석탄과 석유를 비롯한 탄소 기반 에너지원이 풍부한 국가이고 다이아몬드를 비롯한 귀금속도 풍부한 곳입니다. 덕분에 자원을 수출하면서 외화를 벌 수 있었고 이 돈을 기반으로 군대를 꾸릴 수 있었습니다. 당시 내전으로 인해 극심하게 어려웠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앙골라 정부는 자원을 팔아 외화를 벌어 구소련의 전투기를 사들이며 공군 병력을 갖췄습니다. 판매한 자원으로 앙골라는 아프리카 내에서도 상당히 강력한 공군력을 보유하게 되었죠. 미그 21과 미그 23을 비롯해 수 시리즈도 구입하면서 소련제 전투기에서 상당수를 사들이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앙골라 공군의 주력 기종은 수호위, 수기종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주력 기종에는 빠짐없이 태극기 문양이 박혀 있었습니다. 앙골라 공군 부대를 우연치 않게 들린 한국인은 이러한 사실에 호기심을 느끼고 어떻게 태극기가 전투기에 달려 있는지 물어봤다고 하는데요. 앙골라 공군에서 태극기 문양을 사용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들이 가장 어려웠을 때 이들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했던 한국인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한국이 과거 앙골라에 유엔 평화유지군을 파견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래전 앙골라는 포르투갈의 식민지 국가로 자원을 수탈당하며 포르투갈의 압제에 신음했습니다. 20세기 초 범아프리카 운동이 일어나면서 식민지 독립투쟁을 벌였고 마침내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투쟁 운동에 들어가게 되죠. 이 독립운동의 과정에서 이들을 지지하는 외부 세력들이 개입 독립운동은 세 갈래로 나뉘게 됩니다. 소련과 쿠바가 지원하는 공산주의 진영 독립운동가들 앙골라인민해방운동 MPLA,과 서방 세계의 앙골라 민족해방전선 FNLA 그리고 종족 대우에 대한 이견으로 새로 생겨난 앙골라 전면독립연맹 UNITA,로 말이죠. 이들 세력은 각기 자신들이 주도하는 독립운동을 하길 원했고 싸움이 오래 지속되길 바랬던 공산 진영과 서방 세계의 지원 때문에 오랜 시간 내전에 돛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공산 진영의 지지를 받은 앙골라인민해방운동이 군사력이 강했기에 앙골라 정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불만이 터져 나왔고 종족 간 이념 간 차이로 인해 내전의 불씨는 그대로 살아남았죠. 결국 70년대에 시작된 앙골라의 내전은 21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앙골라의 사회와 경제를 좀먹었습니다. 앙골라 국민들은 내전으로 인해 항상 긴장 상태에 놓여 있었죠.
한국이 앙골라와 접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이 앙골라 내전이 가장 극심했던 90년대였습니다. 유엔은 루사카 평화협정에 근거해 유엔 앙골라 검증 임무단을 파견해 앙골라 내부의 치안과 시설 유지를 위해 기여하고 있었죠. 한국 역시 유엔에 소속된 일원으로 유엔 평화유지군 자격을 얻어 앙골라에 들어가 내부 인프라 시설 구축과 건물 보수를 돕고자 대규모 공병부대를 파견했습니다. 뜨거운 아프리카 열대 지역이라고 생각된 앙골라는 밤이 되면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곳입니다. 당시 앙골라에 파견되었던 공병부대는 극심한 일교차에 고통받았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물도 맞지 않아 초반에 힘든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지의 한국인들답게 이들 부대는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묵묵하게 유엔 평화유지군 임무를 수행했다고 하는데요. 그들이 거주했던 우한보의 다리는 물론이고 각종 시설들을 지으며 주민들의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공병부대가 위치해 있던 우한보 지역은 강이 많은 곳이었는데요. 가장 큰 다리인 쿠이마교 교각은 앙골라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내전 때문에 쿠이마교 교각이 무너지면서 이를 보수할 사람이 없었다고 하죠. 이 소식을 들은 우리 공병부대는 이 교각을 보수하기에 이릅니다. 처음 유엔은 인도에서 온 부대에게 교각 수리를 맡겼습니다. 그러나 전략적 요충지였고 전문 기술이 필요한 점에서 유엔은 인도 대신 한국에서 온 공병부대에게 작전을 부여했습니다. 인도군은 한국에게 밀려 자비를 맡아야 했죠. 한국 공병부대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일을 마무리 지었고 앙골라에서 복구된 교량 중 가장 큰 규모의 공사였지만 한국은 이를 성실히 완수했고 이에 놀란 유엔군과 앙골라 정부는 한국 공병부대를 주목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앙골라 국영TV에서 이들을 취재할 정도로 놀라운 성과였죠. 프랑스나 미국 등 다른 공병부대가 2달에 걸쳐서 해야 할 일을 한국은 한 달이면 충분했고 완성도에 있어서도 완벽했기에 앙골라에서 한국 부대의 인기는 한국 현상이라고 불릴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덕분에 강을 넘기 위해 배를 타고 몇 시간 동안 이동해야 했던 앙골라인들은 교각 덕분에 단 5분이면 건너편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앙골라 전역에서 한국 부대에 대한 감사 인사가 전해졌고 이를 기리기 위해 앙골라에서 특별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바로 새로 생길 공군 전투기 부대의 마크를 태극기 문양으로 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죠. 물질적으로 어려운 국가였던 앙골라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보답이었습니다. 태극기는 한국이 보여준 헌신에 대한 이들의 감사 인사였던 것인 셈이죠.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한국이 보여준 은혜를 잊지 않은 앙골라인들은 한국인이 오면 꼬레아라는 말과 함께 친절하게 응대한다고 할 정도입니다. 반면 앙골라인들이 한국과 달리 아주 혐오하는 이들이 있는데요. 바로 중국인들입니다. 1대1로 정책을 내세우며 아프리카 투자에 나섰던 중국은 다수의 아프리카 정권에 엄청난 돈을 뿌리며 자원외교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대다수의 아프리카 정권은 친중인사라 할 정도로 중국에 대해서 많은 이권을 보장해 주는데요. 앙골라 역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2014년 앙골라 대통령이었던 도스 산토스와 협의를 통해 2,920만 달러 원조를 약속하며 앙골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앙골라 대통령은 중국의 호의에 감사하며 많은 중국인들이 앙골라에서 사업하는 것을 허가, 사업에 있어 보조금까지 지급하는 등 중국 사업가들이 앙골라에 들어오는 것을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 중국은 앙골라와 이익을 분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앙골라의 풍부한 석유 자원을 탐낸 중국은 앙골라와 불공정 계약을 맺어 매년마다 석유 1만 배럴씩 17년 동안 중국이 가져가는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인프라 시설 건설에 앙골라 노동자들이 투입되기로 앙골라 정부와 합의했지만 중국은 이를 무시하고 대규모 중국 노동자들을 받아들여 중국인들이 일자리를 점령하는 모습을 보였죠. 앙골라를 중국 식민지처럼 만든 것입니다. 이에 반발한 앙골라인들은 중국의 횡포를 깨닫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빈부격차와 많은 부정부패가 중국 때문이라며 시위에 나섰죠. 아시아인들이 앙골라를 찾아가면 한국인은 반겨주는 반면 중국인은 너희 나라로 꺼지라고 말할 정도로 민심이 악화된 상황. 수천억 원을 쏟아붓고도 최악의 국가라는 오명만 얻은 중국.
하지만 한국은 아무런 돈을 받지 않아도 앙골라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죠. 과연 중국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극복하고 한국인처럼 앙골라에서 대접받을 수 있을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